앞서 서울타임즈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정부가 대구와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구 북구 을이 지역구시죠.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일학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대구하고 청도 지역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어떤 지원 그리고 또 어떤 관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나서서 네, 일사불란하게 대응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학조사 및 의료 인력 지원이나 음압 병실 확보, 행재정적 지원이 이렇게 지원되면서 방역 자원이 총동원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의료 인력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 국민 의료 인력도 투입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대구 거리에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뭐 우리가 가장 번화가로 알려져 있죠. 동성로 거리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사람들이 많이 없고 또 가게들도 휴업을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아,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죽은 듯이 아이고, 조용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 사무실도 이게 사우나가 있는 네네. 건물이어서 굉장히 평소에는 붐볐는데요.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군요. 뭐, 안 예, 그렇겠습니까? 지금 대구 시민들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서 좀 떨어져 있지만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자, 지금 오늘만 해도 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근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그거거든요. 이게 확진자가 두세 명씩 하루에 나온다면 집중적으로 케어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면 하루에 병실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의료 인력도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예. 치료제는 어떻게 잘 확보가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요.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네.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바에 의한 음압병동도 부족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네. 또 의료 인력도 사실상 지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지금 추세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저도 굉장히 걱정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잘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좀 네. 파악하고 아무래도 좀 도움을 예,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단 키트 확보하는 것도 이제 좀 어려워질 수 예,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자, 지금 현재 추가 확진자 대부분이 그 신천지 대구교회 예. 예배에 참석한 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대구 어디에 있는 건가요? 대구 남구에 있는 대명역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남구의 대명역 근처. 저는 가보지는 네, 않았습니다만 네네. 거기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서울하고 예, 경기도에서는 지금 폐쇄 조치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예,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어디에 있다는 걸 다 지금 알렸어요. 예, 주소지까지. 예. 대구는 어떻습니까? 대구는 아직 폐쇄 조치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네. 어차피 우리도 폐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오늘 내일 대구시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겠죠.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정부 측에서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 측에서 제공한 그런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좀 더 공세적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신천지 교회 측에서 물론 이제 적극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계시겠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협조가? 지금 얘기로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문제점 없이 그 정보를 정확하게 주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 알려진 바로는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협조가 잘 예.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한 정보가 오가는지는 좀 두고 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확진자의 동선이라든가 네. 이렇게 대한 의구심이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음, 걱정이죠. 예. 그렇군요. 자, 권현진 대구시장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의 대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의원님 보시기는 어떠신지요? 예, 시 차원에서 지금 이
이 잘 대응하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네. 지금 일어나는 현상 확산 속도로 봐서는 시 차원을 이미 넘어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시도 지금 많이 당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네. 하긴 네. 이런 일을 겪어본 일이 그렇죠. 없으니까 이게 주변 시차원은 지자체들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추경 편성 이야기를 수성갑에 김부겸 의원이 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추경은 지금 여기에 뭐 대구의 지금 자동차 부품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가 너무 나빠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중소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몇 분 저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또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부분도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료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쉽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 추경에 대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속도를 내야 되겠지만 이 확산 방지를 위한 또 여러 가지 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뿐이 아니라 이 확산 방지를 위한 또 다른 예산 당장 해야 네, 당장. 추경을 또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지 그쵸.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다른 당의 대구 이제 지역구가 있는 대구의 지역구가 있는 다른 당의 의원들 입장은 어떤가요? 그런데 지금 다른 당의 네. 의원들은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물갈이라든가 뭐 여러 네.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한교안 대표가 또 이렇게 추경 돈 쓸 생각하지 말아라. 네네. 확산가 이런 얘기까지 해서 걱정입니다. 추경을 만드는 과정 어떻게 추경을 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할지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다른 당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만 이제 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지금 뭐 공천 물갈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물갈이가 되는 게 아닌가 신경을 쓰시느라고 좀 정신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뭐 자기가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걱정입니다. 같이 또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렇군요. 선거운동도 힘드시겠어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선거운동 못 하죠. 네. 선거운동에 대한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고요. 또 이 중앙 정부라든가 당에 어떻든 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특수하게 대구가 더 크게 확산되고 있지만 네. 이런 부분을 좀 더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대구가 험지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는. 그래서 지금 좀 그렇습니다. 예, 좀 많이 좀 준비를 하셔야지 될 텐데 선거운동도 좀 하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으시겠어요. 예. 네. 지금 그렇게 하여튼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금 총선 연기론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예,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연기할 정도로 2달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까지 이걸 우리가 뭐 문제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연기를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뭐 여러 가지로 또 지역 구민들이 힘들어하고 그럴 텐데 뭐 용기 많이 북돋아 주시고요. 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여러 가지로 잘 또 대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또 우리 국민들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안정기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했던 코로나19 증가세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31번 확진자 이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17일 이후 발생한 확진자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고 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교인들이 대구 외 전국으로 퍼지면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도대체 어떻게 신천지 안에서만 이렇게 빠르게 또 광범위하게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덕수 신천지 대책 전국 연합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덕수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신천지 대책 전국 연합 어떤 기구인가요? 신천지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모임인데요. 네, 온라인 활동도 하고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천지를 통해서 피해본 자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하는 모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신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감염이 됐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들의 집회 형태, 예배 네. 형식이 좀 일반 교회와 좀 다른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들은 일반 교회는 이렇게 그 예배석 테이블 같은 것들이 있고 의자가 있는데 네. 거기는 맨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데 아주 밀폐된 장소에 아주 밀착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번 슈퍼 전파자로 나타나고 있는 그 소속 교회도 신도가 9천 명 가량 되는데 네. 옆 사람하고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아멘 아멘하고 외치게 되면 그 입을 통해서 나가는 어떤 치매라든지 이런 것도 튀겨서 빠른 속도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바닥에 앉아서 굉장히 밀착해서 또 폐쇄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비말이 이렇게 튀어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신천지 측에서 말하기를 이 31번 확진자, 이분하고 함께 예배를 본 사람이 한 1,000명 정도다라고 밝혔고요. 그것도 자치단체나 방역당국이 이게 추적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한 1,000명 정도라고 보면은 이게 뭐 적당한 맞는 숫자일까요? 그거는 숫자를 네. 은폐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은폐하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예, 거기 탈퇴한 자들의 증언이라든지 또 이단 전문가들이 볼 때는 거기는 거의 9천 명, 10,000명 가량 네. 모이고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10,000명이나요? 예. 또 그들이 예배 모임뿐만 아니라 신천지 포기 활동으로 해서 지역에 많이 자원봉사 나가는데 청도병원이라든지 이번에 문제가 일어난 네. 그런 데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1,000명 훨씬 넘을 것이다. 그들은 사실 발표는 네. 처음에는 뭐 300명 정도 또는 조금 나가다 460명 또 500명씩 뭐 두 차례에서 1,000명 이런 식의 발표인데요. 터무니없는 그런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31번 확진자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지금 이분이 청도에 갔는데 그 대남병원 거기서도 이제 확진자들이 이제 대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대남병원에는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왜 청도에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은? 왜 갔을 것 같으세요? 그 청도병원에서 이제 한 가지 일이 진행된 거 있는데 네. 신천지의 교주로 불리우는 이만희 총회장 친형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언제쯤? 그때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그분도 참여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그 자기들의 교주의 친형 장례식이니까 각 지파에서도 네. 갔을 것으로 다 우리는 보고 있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그 옮겼고 또 거기서 같이 이렇게 접촉이 돼서 전국으로 더 퍼져나가는 그런 확산의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대구뿐이 아니고 과천이라든지 뭐 전주 포항 뭐 이쪽의 신도들도 대구 집회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예. 원래 이렇게 신천지가 지역을 이제 돌면서 집회 참석을 하고 뭐 이러는 건가요? 거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돌면서 참석도 하는데요. 첫째는 집회 참석 출석을 엄격하게 체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있던 지역에 있지 않고 타 지역에 갔을 때는 반드시 가서 출석 체크를 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그것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포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지원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 안에서 움직이죠. 일반 교회는 이제 개교회 중심이니까 그런 일이 이제 별로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출석 체크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또 포교 활동을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활동 범위가 넓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또 다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31번 확진자 외에도 신천지 확진자 다수가 지금 뭐 이동 경로 확인 뭐 이런 부분에 협조를 잘 안 해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거든요. 네. 이게 자꾸 좀 이제 숨어들고 좀 뭔가 숨기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역학조사든 뭘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문제라고 하는데요. 예. 그들은 사실 뭐 종교 간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 네. 지금은 이 심각한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실을 확인을 제대로 하고 알려줘서 막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 코로나19 관련 그것 자체보다는 자기들의 조직 너무나 폐쇄적인 그런 단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데 알려지기를 사실은 원치 않습니다. 포교 방법에서도 그 모략 포교라는 게 있습니다. 알리지 않고 이제 모략적으로 포교를 해서 나중에 알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거기 들어간 신도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가정에도 알리지 말아야 되고 다른 데도 알리지 말아야 되고 이제 또 거기 예배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던 것처럼 위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직이 또 신도들이 신천지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너무 두렵거든요. 그들은. 네. 또 그들의 그 모임의 장소도 위장해서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장 카페 내지는 위장 어떤 그 음식점 뭐 등등에서 모여서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숨기고 그들은 진행합니다. 이게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적극적인 협조가 안 돼서 이렇게 결과를 더 악화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직 자체가 워낙 폐쇄적이고 잘 드러내질 않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일 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작년에 이 신천지가 우리 코로나19 진원지라고 할 수 있죠. 중국 우한에 교회를 설립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신천지 측에서는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는데, 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예, 중국 그 8월 13일 중국 매체 복음시보에도 그 보도가 됐었죠. 우한의 한 교회에서 신천지 이단이 발견됐다고. 새로운 신자들 사이에 신분을 숨기고 신천지 포교하려는 신자들이 섞여 들어왔다고 보도가 있었고, 물론 이제 신천지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측도 자기들 홈페이지에 그것을 실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21일 그들의 홈페이지로 불리우는 진리의 성 아름다운 신천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2019년 10월 그 10개월 만에 10만 3,760명이 수료했다고 자랑을 하면서 해외에 자기네들의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는가를 언급할 때 네. 그 해외 워싱턴 DC라든지 또 우간다 중국 내몽교회 여러 가지 하는 중에 거기 무한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우한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실어놨다가 홈페이지를 폐쇄했다가 다시 열 때는 이것을 삭제하고 올려있는데 그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내가 갑자기 정신이 확 드는데, 자, 근데 보건당국이 신천지 전체 신도에 대한 자가 격리 그리고 관리를 신천지 스스로한테 맡기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물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긴다는 것은 네. 그 제대로 된 조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제 신천지 그 폐쇄 조치를 들어가고 경기도에서도 전수조사하고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신천지의 그 확진 환자가 국내 총 확진 환자 156명 중 96명인데 네. 그럼 63%로 과반이 넘었거든요. 그만큼 그들의 그
생태가 모임이라든지 활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 외에도 지금 질병관리본부장 께서 발표한 거 보면 그곳에 모인 곳이 9,000명인데 그 중에서 우선 조사할 수 있는 4,475명을 조사한 결과 544명이 증상 발현한 것으로 나타나서 자가격리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히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신천지의 그 운영 특성상 전국 12개 지파 교회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또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활동 무대인데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가적으로 맡기는 것은 안 되고 정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접근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논란의 중심이 된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덕술 신천지 대책 전국 연합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민심계의 어벤져스가 모였다. 쏙쏙 들여다보는 여론 도사들. 이택수, 배종찬, 윤희웅입니다. 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 모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택수 대표님 안 오셔갖고 김주영 이사 대신 오셨는데 너무 재밌다고 네. 이 프로가 그러고 갔어요. 아, 네, 그래서 혹시 계속 나오나 했는데 네. 역시 우리 대표님이 자르셨군요. 차단, 아닙니다. 완벽 차단. 김정희사가 나오면 좋긴 한데 이제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 네. 결정해 주시는 걸로 나중에 투표로. 자신 있으세요? 사람들은 갑질하신 거 아니시죠? 그래서 이제 유형보다는 조진웅을 100배 좋아합니다. 조진웅. 네. 갑자기 조진웅? 네, 조진웅. 여론조사계 조진웅. 여론조사 업계 조진웅이셨어요? 네. 그러시구나.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배종찬 선생님 찰리신, 찰리신입니다. 네? 네. 뭐라고요? 조사업계 찰리신, 찰리신. 내일 여보세요? 모레 신. 우리 윤희웅 그렇군요. 센터장은 브래드 브래드 피트. 피트. 브래드 피 달리 났네 진짜. 이거 나무주연상 계속 해야 되는 받았죠? 거예요, 말아야 네. 되는 거예요, 정말.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국정 지지율 이번 주 상황이 어떤지, 또 정당은 어떤지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리얼미터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네.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6,801명의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08명의 응답을 완료했고요. 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2월 3주차 주중집계가 1.4%포인트 오른 48%로 잠정 찍게 됐고요. 네. 부정평가는 1.4%포인트 하락한 48.3%. 긍부정이 거의 붙었습니다. 네. 12월 3주차 조사 이후에 9주 만에 가장 근접한 수준이고요. 또 1월 5주차 조사 이후 3주 연속 오차 범위 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그 결과도 네네. 비슷했는데요. 뭐 대략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1%포인트 상승하고 또 부정평가는 3%포인트 하락하는 리얼미터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그 주중까지는 사실 대통령 직무수행의 이제 긍정평가가 갤럽 조사 기준하면 코로나 대처를 이제 잘 하고 있다라는 네네. 응답이 많았는데 아무튼 주중까지는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어제부터 또 확진자가 급증하고 네. 또 사망자도 나왔기 때문에 주후반은 좀 양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다음 주 초에 이제 저희가 발표할 것 같고 뭐 여하튼 주중까지는 당청 지지율이 상승하고 또 한국당이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는데 미래통합당은 32%로 이번 주에 출발을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통합된 당명으로는 처음 조사를 했는데 지난주 한국당 지지율이 32%였는데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이번 주에 32.7%로 지난주 한국당 지지율보다는 소폭 높아졌는데 네. 새로운 보수당하고 합친 거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빠진 수치가 나와서 이거는 이제 갤럽 조사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컨벤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어떤 대통령도 이런 지지율은 없었다. 네. 지지율인가 일직선인가.
긍부정이 예, 예. 저는 표현하기를 그냥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협착돼 있어요. 텀이 없습니다. 그 중간에 틈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긍정과 부정이 협착돼 있는 지지율. 그만큼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게 지지층들이 아주 견고하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반면에 또 부정층도 상당히 강력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진영 간 대결 구도로 굳어 있는 모습은 거의 총선 때까지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제가 네. 특징적으로 봤던 부분은 매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측에 매우 잘한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네. 이 매우가 굉장히 많다는 건 정말로 이렇게 지지층들이 반대측이든 뭐 찬성측이든 진영 굉장히 대결이죠. 견고하게 네. 결집이 돼 있다. 이런 대통령 지지율은 이전의 대통령에서는 역대 대통령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지율. 보통은 뭐 잘하는 편이다라든 잘 못하는 네. 편이다 이런 쪽이 많은데. 오랜 기간 그러니까 동안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을 보다 분명하게 갖게 되면서 자기가 진보다 또는 보수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한쪽 진영에 대해서 또는 좋아하거나 또는 싫어하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매우 강화된 뭐 이른바 이제 인식의 극단화 현상들도 강화되어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할 때도 좋아하는 정당이라든가 좋아하는 뭐 대통령이다 하면 매우 잘한다, 매우 지지한다가 높고 또 이제 싫어하게 되면 매우 싫어하게 되는. 원래 한국인들이 분명한 의사 표현을 잘 안 한다는 문화에 속하는 걸로 사실 과거에는 얘기를 많이 네네. 했었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매우 잘한다, 매우 못한다 이런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고 그런데 최근의 조사들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이제 선호를 보이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한 가지 약간 눈여겨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호남 지역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는 뭐 소폭이든 어쨌든 상승을 했는데 네. 호남 지역에서는 조금 빠졌어요. 왜 그런 건가요? 이번 주 이제 민주통합당으로 같이 이제 정해진 것 같은데 네. 바른 미래당하고 또 민주평화당 네. 또 대한신당 등이 이제 통합 결국에는 이제 손학규 대표가 이제 백의종군 하기로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주중까지도 아무튼 그 과정이 계속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손학규 대표가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했던 거죠. 이 지역 정당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아무튼 호남 정당으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른 지역에서는 소폭 올랐지만 호남에서는 뭐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뭐 또 하나의 옵션이 나타난 것이다. 네. 이택수 대표님 말씀대로 형식적으로는 민주통합당의 출연이에요. 왜냐하면 라이벌이 없었고 국민의당은 2016년 총선에서는 정말 녹색 돌풍을 일었었겠죠. 네. 호남에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라이벌전인데 사실 그 당시에 성적표만 놓고 보면 국민의당의 뭐 판정선 그 이상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네. 이번의 경우에는 그런 이유도 있는데 저는 호남 지지율이 많이 내려간 이유가 일단 저는 경제 지표를 좀 들여다봤는데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 좋아요. 그래요? 이 지역에는 왜냐하면 군산이 있는데 네. 군산 지역도 지금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다음에 광주가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여수 여천단지가 지금 코로나 경제 여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네. 지표상으로 지금 지역별로 가계 동향 조사가 소득 쪽만 네. 통계청에서 발표됐거든요. 썩 좋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다만 어쨌든 이제 이 전체 한 1,000명 조사를 하게 되면 호남에서 표집되는 규모가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건 10%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차 범위가 1,000명일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다. 이러면 100명일 경우에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넘어버리니까 사실은 이제 약간 이것이 정말 호남에서 이런 기류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 더 흐름들을 더 해봐야 보는 것이 된다.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보수 통합 후에 사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네. 하셨지만은 이게 1+1은 2가 아니고 원래 이런 네. 거 하면은 1+1은 3쯤 돼야지 하고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깎인 1+1은 2도 안 나온 상황이에요. 이- 네. 최근 들어서 선거 때만 되면 이제 당이 새로 만들어지고 네, 또 네. 당명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도 있지만 미래통합당이 또 이제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거의 뭐 1+1이 이제 2가 아니고 조금 2에 못 미치는. 네네. 근데 지난 1월달 조사보다는 그래도 많이 약진한 결과인데요. 일단 컨벤션 효과가 좀 일부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 이제 국회에서 합당하는 출범식도 있었고 또 이 브랜드 네임이 이제 좀 알려진 거죠. 이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부터
이제 정당 비례대표 네네. 때문에 만들어진 위성 정당이긴 합니다만 미래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1월보다는 증가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미래통합당이 어색한 분들도 계실 것 네네. 같고요. 두 번째는 좀 극우 성향의 보수층들은 또 개혁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의 이 합류가 좀 아. 못마땅할 것 같고요. 네네. 또 반대 입장에서는 계속 또 이 한국당이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네. 좀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이 여전히 뭐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뭐 당 대표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네. 뭐 개혁 색채가 좀 바랬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이탈한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지지율이 별로 올라가지 않은 거 한 세 가지 이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죄송합니다. 이게 정치판에서 이제는 뭐 삼겹살 자꾸 뒤집는다고 해서 무슨 맛도 판을 달라지는 게 바꾸자. 아니거든요. 판을 바꿔야 되는데 이 판가리 효과도 제한적인 거죠. 음.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름 바꿨을 때 지지율 올라가겠지 하는 그 기대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도 이제 넌드리가 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슷한 세력이 혁신적으로 통합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죠. 원래 시너지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인 거고. 그런데 사실 지지율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낮죠.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흡수되니까 별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는 미래통합당 지지율 올라가면 수도권 샤이 보수가 흡수가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지표를 보여주는 게 이번 주 조사도 그렇고 지난주 조사도 그렇고 무당층의 변화가 없어요. 지금 무당층의 샤이 보수가 가 있거든요. 네네. 그건 샤이 보수 안 움직인 겁니다. 이들은 아직 대기 상태인 것 같아요. 좀 더 두고 보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무당층이 움직여서 이게 미래통합당으로 가면 이게 네. 이제 이른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상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들도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또 더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정보 습득을 어쨌든 하는 데까지 그래서 이제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약간 젊은 층보다는 좀 더 걸리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좀 말씀하신 대로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선거가 다가와서 어쨌든 정당 중에 하나의 선호를 표출해야 되는 이제 국면이고 뭐 무당층의 보수 성향층 탄핵돼 이탈한 보수 성향층이 무당층에 지금 현재는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제약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은 지금보다는 좀 올라갈 가능성은 이제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이게 총선 변수로 급부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이게 뭐 잦아지는 것이 아니냐 했었는데 지금 다시금 굉장히 크게 뭐 확진자가 급증을 네. 했는데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어떻게들 보시나요? 일단 투표율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투표율. 지난 2016년 때 58% 네. 정도 투표율이었는데 특히 이제 젊은 세대 또 여성 분들은 이 감염에 민감할 수밖에 네네. 없고 30대 이제 학부모 계층들은 더욱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이제 20, 30, 40대가 그래도 이제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계층인데 이분들의 투표율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대통령 지도도 말씀하시지만 매우 잘못한다는 이 분노하는 계층들 네네. 보수층에서는 어떻게든 투표장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좀 우려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선거 운동을 지금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지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현역 의원이 좀 유리할 가능성이 있죠. 이제 아. 새로 이제 등장한 후보들은 오프라인에서 선거 캠페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외출을 자제하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경기에 민감한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불만들이 어쨌든 정부를 향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에는 이것이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구처럼 같은 사건이 이것이 이제 다른 지역까지 확산된다라고 네. 할 경우에는 선거를 4월 15일에 치를 수 있겠느냐 종식 이 결정이 이제 선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뭐 그런 논란도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그걸 가지고 아마 여당 야당 간에 또 유불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공방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 선거 때는 어떤 구도 이슈 또 후보가 지배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2월까지 간다면은 코로나19의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봐요. 왜? 이것 때문에 이거 대응에 모든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른 정책 또 여당이 당 청간에 다른 정책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노리기가 어렵죠.
그럼 여당 후보들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또 하나는 3월까지 가면 우리 유링 센터장이 이야기한 대로 3월까지는 상반기 경제를 다 망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경제 영향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경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치명적 영향력. 4월까지 가면은 코로나19가 모든 영향력의 전부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코로나 총선이 되는 겁니다. 4월까지 가면. 왜? 투표율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가 돼서 바로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월까지 확진자가 계속 나타난다면 말 그대로 코로나 총선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 이게 참 여러 가지 뭐 안전상으로도 문제이긴 한데 뭐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마지막으로 종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황교안 대표 이 두 예비 후보 간의 종로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자 이낙연 전 총리가 상당히 앞서 나간다라는 그 결과였어요. 네. 시간이 뭐 한 50여일 남았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뭐 네. 많이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여론조사 격차가 지금 뭐 대략 한 15% 네. 안팎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의견을 지금 이렇게 모으고 많이 있는 것 나는데?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종로 지역이 뭐 네. 과거 뭐 1대1 대결 구도가 극심하게 붙었을 때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박근혜 두 후보가 붙었을 네네. 때 그때도 3%포인트 격차로 겨우 문재인 후보가 이 지역에서는 이겼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현재 이낙연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고 또 그 당시에 1대1 구도가 크게 붙었을 때 박빙으로 승부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번에도 뭐 대략 오차범위라고 하는 3%포인트 안팎 누가 이기든 그 안에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아, 박빙의 대결이 될 것이다. 상당히 이렇게 차이가 지금은 나고 네. 있지만 역시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고 이게 어떻게 또 진행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총선이 다가오니까 선거 중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세 분과 함께 총선 모드로 거의 들어가서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계의 훈남 3인방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윤희훈 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스포츠 이슈 전하는 스포츠 피플 시간입니다. 2대12 이성무 기자 그리고 스포티비 뉴스 한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코로나19 이야기를 저희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도쿄올림픽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예선전 같은 경우도 뭐 장소를 옮긴다든지 차질이 있고 개최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사실은 도쿄올림픽이 굉장히 먼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7월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네. 도쿄올림픽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 개최할 예정이었던 여러 가지 올림픽 관련 행사들이 네네. 지금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이죠. 심지어 다음 달 1일과 또 다음 달 8일에는 도쿄 마라톤 대회 굉장히 큰 네. 국제 마라톤 대회고요. 네. 또 나고야 여자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는 이제 많은 또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대회인데 이번에는 일반인이 참가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선택된 엘리트 선수들만 참가해서 이렇게 아주 조촐하게 치른다고 하고요. 뭐 그 밖에도 올림픽 예선전 8경기 또 12개 대회가 지금 뭐 중국이나 카자흐스탄,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다른 개최지로 장소를 옮기거나 아예 연기되거나 뭐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뭐 지금 이제 도쿄올림픽이 7월 24일 개막하는데 영국에서는 뭐 영국 집권당 지금 런던 시장 선거가 이루어지고 네네. 있는데 지금 보수당 시장 후보가 네. 물론 뭐 조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말을 좀 세게 한 거지만은 만약 도쿄에서 올림픽 못하면은 런던에서 올림픽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런던 시민들이 좋아할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또 지금 도쿄 올림픽 네. 조직위원회에서 또 발끈해가지고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조금씩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올림픽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우리도 이제 스포츠 리그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도 뭐 상당히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K리그
뭐 당장 뭐 개막인데 그리고 물론 이제 야구 같은 경우야 이제 좀 시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조금 그렇거든요. 뭐 시범 경기도 있어서 사실 뭐 4월보다 이제 좀 전에 시작을 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뭐 다른 뭐 배구라든지 이런 핸드볼 리그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아요. 스포츠 경기가. 네, 일단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네. 여자 프로농구 경기는 오늘 열리는 경기부터 계속해서 무관중 경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무관중 경기. 네, 관중 없이 치르기로 했고요. 아예 이 핸드볼 코리아 리그 그러니까 핸드볼의 뭐 농구 대잔치 같은 대회인데 네네. 실업 핸드볼 리그인데 이 리그는 시즌을 아예 일찍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라운드씩 줄여서 시즌을 일찍 마치기로 했고요. 아예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도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또 K리그도 개막전 일부가 연기됐습니다. 특히 네네. 오늘 대구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리그 홈 경기는 지금 아예 연기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K리그 개막전도 지금 연기가 검토되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거의 좀 일정이 확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포항에서 열리는 경기도 연기가 됐고 그 외 나머지 경기도 현재 이사회를 통해서는 이제 다시 열지 않고 만약 사태가 악화되면 네. 연맹에서 그대로 연기를 발표할 수 있도록 일단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는 지인이 정말 이제 삶의 낙이 없어졌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손흥민 선수 오른팔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게 돼서 일단 입국을 한 상황이고 자, 근데 그 골절상을 입은 상태에서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저희도 많이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를 정상적으로 경기 시작하자마자 다쳤거든요. 네네. 16일에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경합 도중에 넘어지면서 팔을 잘못 짚어서 좀 고통스러워했고 네. 의료진이 들어와서 체크한 뒤에 뛸 수 있다고 해서 뛰었거든요. 그리고 모두 다 아시다시피 2골을 넣었어요. 네. 그리고 경기 마지막에 순간에 골을 넣고 세레머니까지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뭐 실금 정도 아무리 아파도 실금 정도가 아닐까 했는데 완전히 골절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뛰었냐. 뭐 그렇게 얘기해 보니 아마도 그 경기 하느라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걸 잘 이제 몰랐던 것 같다. 조금 불편해 보이긴 얼마나 했지만. 집중했으면은 예. 그걸 모를까. 여기 조금만 해도 되게 아프던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놀라웠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2017년 6월에 네. 카타르 원정 월드컵 대표팀 월드컵 예선 경기를 취재해 갔었는데 그 네. 당시에 눈앞에서 손흥민 선수가 같은 부위를 부상당한 걸 봤었거든요. 당시에는 바로 교체가 됐어요. 예. 그리고 경기도 패했고. 근데 현재 손흥민 선수는 같은 부위를 또 한 번 그 골절을 당하면서 이번에는 또 어쨌든 경기를 끝까지 소화하면서 네.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 바로 들어왔고 19일에 들어와서 오늘이죠. 오늘 이제 네. 수술을 했고 주말 동안 그 병원에서 회복한 뒤 월요일 정도에 이제 진단 결과를 보고 얼마 정도 회복할 수 있을지가 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거죠. 사실 현재로서는 뭐 2달 정도는 좀 어렵다. 왜냐면 이게 아물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또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 네. 뭐 회복해서 경기를 뛸 수 있는 시점은 2달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2달이 되면 사실상 4월 말이 되고 그러니까요. 프리미어리그가 5월 첫 주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시즌이 거의 그 무리뉴 감독은 그 기자회견에서 그랬어요. 그냥 한두 경기 뛸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거의 포기하는 게 낫다. 거의 해탈한 얼굴로 손흥민이 없는 거를 이제 인정하고 있고 그냥 무리뉴 감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난 지금 바로 7월 1일이 됐으면 좋겠다. 올 시즌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해리 케인 선수도 이미 맞아요. 부상 중인 상태였고 여기에 손흥민 선수까지 빠졌다는 건 팀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릴 때 팔 골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이 뼈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팔뚝에 2개가 다 부러진 적이 있어요. 예. 2달 걸렸어요. 안 오는데. 딱. 아마 같은 골, 그 요 골과 첫 예. 골이 다 불러준 예, 손흥민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이게 2달 뭐 걸려요, 이거. 다리만 쓰지만 손을 휘저으면서 네네. 스프린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손흥민 선수는 그 스프린트가 강점인데 뭐 뛰지 못하는 상황이면 뭐 발로 아무리 공을 잘 차도 좀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깝네요. 네. 자, 기성용 선수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성용 선수가 결국에는 라리가로 간다. 예. 아니 이게 처음에는 사실 나왔던 이야기가 이게 레알 베티스 이게 이제 세빌리아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세빌리아 여기가 또 그 얘기는 제가 들어서 알거든요. 그 세빌리아의 팀이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세비야가 있죠. 예. 그 완전 원수잖아요. 예, 거기가 그렇죠. 그래갖고 그- 뭐 폭력행위 막 하고 막 예. 그래서 아는데 근데 거기로 알려졌는데 또 다른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요르카. 예, 저도 이제 스페인의 과거에 이제 취재하면서 취재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현지 소식통을 좀 알아봤는데 베티스는 현재 그 스페인 축구의 규정상
비유럽 선수를 3명만 보유할 수 있어요. 스페인 팀들은. 근데 이미 베티스는 3명이 다 찬 상태였고 이 차지 않은 팀이 좀 영입이 가능한 것이고 네. 또 이미 이적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자유계약 선수라도 팀이 어떤 부상자가 있거나 어떤 요건이 갖춰줘야지 이 선수를 데려갈 수 있는데 그 요건이 되는 팀 중에서는 베티스는 좀 속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베티스가 관심이 있었던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 그 기성 선수 포지션에 있는 두 선수가 팀을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은 있었겠지만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당장 필요한 팀은 현재 강등 위기에 있는 마요르카였어요. 18인가요? 예, 18위에 있는데 지금. 그 팀에는 또 그 일본 대표 유망주인 구보 선수도 활동을 하고 있고 아시아 선수들이 또 많이 거쳐갔던 팀이기도 합니다. 네. 마요르카가 섬에 있는데 맞아요. 뭐 이비사 섬에 옆에 거의 있죠. 휴양지잖아요. 휴양지인데 네. 그 팀이 나름 이제 좀 마케팅적으로도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전통적으로도 좀 좋은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성용 선수가 가서 또 포지션 경쟁자들이 나이가 36, 한국 나이로 37인 미드필드가 약간 주전인데 기성용 선수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좀 원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뭐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기성용 선수가 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 네. 좀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던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소식도 잠깐 전해드리죠. 김광현 선수, 네, 23일 첫 실전 등판에 나선다. 네. 상대가 매츠다. 라는 얘기. 하필 매츠. 공교롭게도 예, 김광현 선수를 굉장히 탐을 냈었던 팀이었죠. 매츠. 네. 이 세인트루이스 2경기가 그러니까 이 세인트루이스의 시범 경기 첫 경기입니다. 첫 경기에 첫 선발로 김광현 선수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만큼 세인트루이스가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뭐 현지 언론에서는 김광현이 선발에서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 마침 이 마이콜라스라는 또 주축 선수가 지금 8부상 때문에 아마 선발 개막전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김광현 선수에게 운이 따르는 것 같고요. 이 개막전 첫 등판에서 이 시범 경기 첫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래서 당분간 시즌 초반에는 선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중요한 등판입니다. 그럼 현지 반응은 어때요?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뭐 김광현 선수 커브가 좋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커브가 좋다, 슬라이더가 좋다. 선수들마다 조금 이 반응이 다른데 사실은 같은 종류거든요. 슬라이더라고 봐야 되는데 워낙 낙차가 크니까 커브라고 또 착각을 하는데 선수들이 일단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변화구를 가지고 있고 폼이 굉장히 가볍고 다이내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T 이렇게 나오는 ST. 물론 예의상 좀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겠지만은 어쨌든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LA 다저스에서도 김광현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LA 다저스뿐만 아니라 여러 팀에서 네네. 김광현 선수를 구원 투수로 생각을 하고. 근데 김광현 선수는 선발 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작년 9월에 1이닝 던지고 비 때문에 경기가 취소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양현종 선수와의 선발 맞대결 경기였는데 그때 김광현 선수는 경기가 취소될 줄 알고 1이닝 동안 정말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그때 스카우터들이 전부 다 이걸 보고 와 쟤다 저거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결국 그때 다 반해가지고 다 영입 콜을 한 겁니다. 구원 투수로는 쟤는 무조건 성공한다. 그런데 이제 김광현 선수는 선발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를 선택한 거죠. 그렇군요. 류현진 선수는 어떤가요? 요새 몸 상태가? 류현진 선수도 지금 라이브 피칭을 했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김광현 선수는 사실 라이브 피칭에서 좀 홈런을 하나 맞기도 했거든요. 근데 류현진 선수의 던지는 공을 토론토 타자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전혀 못 치더라고요. 정말요? 네, 헛스윙을 계속 반복하고 쳐봤자 이게 뭐 카트라 그래야 되잖아요. 제대로 정타를 맞추지 못하더라고요. 역시 류현진 선수가 확실히 레벨이 높구나라는 걸 라이브 피칭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만 못하네? 게레로 선수 되게 주시하고 있거든요. 워낙 그 아버지 게레로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아마 홈런 30개 이상 무조건 칠 겁니다. 그 홈런 더비 할 때 진짜 아쉬웠어요. 그때 힘 좀 덜 뺐었으면은 1등 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네, 금요일 밤에 스포츠 소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포티비 뉴스 한준 기자 그리고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얼마간 머금하던 병의 확진자 급증 그리고 확진자 중 한 분이 결국 사망하면서 많은 충격들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망하신 분은 조현병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오랫동안 있었고 또 연락할 직계 가족은 없이 사촌만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알아온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족을 비롯해 사회와 고립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망자, 확진자, 의심 환자 옆에 붙어있는 숫자에는 민감하지만
숫자 속의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 무감각하죠. 아직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지만 곧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이라 몸이 건조하게 불려질 그분의 쓸쓸하고 힘들었을 인생의 마침을 이렇게나마 위로드립니다.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 띄워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